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전의 용사들입니다. 오늘은 경제문제 ETF, 레버리지, 단일 종목 이 문제 가지고 집중적으로 얘기 나누겠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잃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 과정에서 증권사의 수수료는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이거 저희들이 최초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민경윤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단일 종목 ETF 때문에 개인들은 손실을 어느 정도 본 것으로 지금 일단 추산됩니까? 일단은 뭐 이게 추산이기 때문에 뭐 정확한 금액은 아직 산정이 안 됐지만 현재 그 외국계 그 금융기관에서 추정하기로는 현재 우리나라 개인 투자가들은 한 손실을 56조 원 정도. 개인 투자자들이 예, 56조 원 정도 손실을 본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순하게 질문을 드리면 56조 원을 손해봤으면 예. 56조 원을 이익을 본 사람도 있습니까? 그건 좀 다르죠. 그건 좀 다릅니다. 그러면 주가가 폭락했기 때문에 손실 규모가 커졌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일 종목 ETF를 통해서 이익을 본 사람들도 있습니까? 손실 규모는 56조 원으로 추산이 되면 지금 현재로서는 개인 투자가들 중에는 그 규모가 거의 없는 걸로 보여지고요. 거고. 외국인들이 뭐 대부분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적정한 시점에 대규모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실현한 외국인들은 많을 것이다. 그러면 이 56조 원의 손실이 누군가의 손에 들어갔다. 주가 하락폭을 제외하고는 그것도 수십조 원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돈은 결국 외국인들이 단타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냈다. 그렇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과정에서 증권사가 판매 수수료, 거래 수수료로 얼마쯤 벌었다. 우리는 뭐 증권사 너희들이 10조 원 정도 번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좀 과장되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번 돈은 얼마쯤? 그거는 이제 어떤 왜 10조 원이란 말이 나왔냐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말고도 다른 ETF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걸 다 합쳐가지고 금융감독원에서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아주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5월 27일 날 상장이 돼서 7월 31일 날 제재가 다 이제 규제가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요 2달 사이에 벌어들인 돈이 지금 판매 수수료가 아니고요. 거래 수수료만 증권회사 거래 수수료만 893억 정도 됩니다. 900억입니다. 한 달에 400억씩 벌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를 어느 회사가 어디입니까? 이건 전체 증권사입니다. 전체 증권사면 지금 그러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몇 개 사가 지금 판매했습니까?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자산 운용사는 7, 8개가 되는 거고요. 거래는 증권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상장이 돼 있으니까. 뭐 모든 증권사가 다 했다고. 그러니까 모든 증권사가 여기에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거래를 하게 해주고 이제 한 900억 정도 벌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금융감독원이 바로 반박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것은 본인들이 증권회사들이 영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거래 수수료를 낮춰서 판촉 활동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바로 반박을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는 아주 최소한으로 니네들이 작게 공개한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엊그저께 뭐 보도를 통해서 나왔던 지금 증권사 수익 이런 거 보니까 지금 2분기 수익이 상상 초월할 정도로 2조 원 가까이 되고 2조 원을 넘는 데도 나오더라고요. 그럼요. 4조 원 가까이 되는 데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정도로 돈이 많이 벌었으면 일단 투자자들에 대한 어떤 식으로든 권리 보호 이런 것도 해야 하는데 이것은 쏙 빼먹고 2달 만에 900억 가까운 돈을 수수료로 가져가고 자기들은 천문학적인 순이익을 영업이익을 내고 있고. 그렇죠. 지금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요. 이게 지금 저희가 수수료만 가지고 얘기를 해서 그렇죠. 규제 전에, 그러니까 7월 30일 이전에 규제 전에 매일매일 일일 평균 거래 대금이 12조 4천억이었어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하나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이 거래가 됐던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규제가 된 이후에도 지금 일 평균 7,400억 정도 아직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2조 4천억까지 이제 거래가 됐다는 것은 지금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 전체의 거래 금액은 다 하루에 얼마 정도? 이거보다는 훨씬 더 많죠. 1,000개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아마 그래도 상당 부분을 차지했을 겁니다. 문제는 이 거래 대금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들어간 자산이 또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 규모가 순자산 규모가 11조입니다.
네, 예. 여기에 들어가는 게 우리나라 예탁금 지금 한 100조가 좀 넘었는데 그중에 10% 이상이 그 이쪽으로 다 들어갔다. 한 종목에 들어가 있다. 그렇죠. 또는 두 종목에 들어가 있다. 한 종목. 그러니까 저기 삼성전자 ETF 그러니까요. 그렇죠. SK 하이닉스 ETF 이렇게 합쳐가지고 11조 원이 그러니까 들어가 있었다. 두 종목에 이렇게 이제 투기판을 만들었는데 이런 이제 고위험 상품을 이제 왜 판매를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원천이 증권사이냐 운용사이냐 아니면 정부에서 알고도 용인을 했느냐 아니면 로비를 통해서 뭔가 시행령을 바꿨느냐 이것도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은 조금 민감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 들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증권사 실제 다니시는 분들 노조위원장 일부도 다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거는 사실 혹시나 몰라가지고 근거를 좀 남겨놓은 것도 있는데요. 네. 증권회사 직원들이 솔직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네요. 어떤 겁니까? 이거 나가면 혹시 논란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일단 누구나 다 전문가가 아니라도 누구나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주가가 그렇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고점에서 이렇게 더 갈 것 아니면 더 내려갈 것 이렇게 변곡점인 상황에서 이런 상품을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증권회사 증권사. 직원들도. 예. 야, 이거 증권회사가 소위 말한 전문가인데 이렇게 고점에서 이렇게 고위험 상품을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상품을 증권사가 판다고 이런 얘기를 증권사 직원들이 해요. 그래서 자기네들도 이해가 안 가니까 여기저기 알아본 거죠. 그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뭐냐면 증권회사건 자산운용사건 주가가 너무 급격하게 올라왔고 이제 주가가 이 시점에서는 변동성을 가질 거라는 걸 인식했다는 거예요. 즉 변곡점에 있었다는 겁니다. 예.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는 거에 대해서 본인들도 판단하기 어려웠던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 ETF를 그동안 엄청나게 밑에서부터 팔아왔던 거예요. 이게 장이 올라가기 전부터. 그런데 장이 이렇게 2,000 몇백 포인트부터 7,000, 8,000까지 올라오면 최소한 ETF에서 수익 난 사람들이 ETF를 정리를 합니다. 그럼 대규모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판매한 금융회사들이 판매한 ETF가 한꺼번에 정리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단일 종목 ETF를 얘기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예, 단일 종목 일반 ETF, ETF 그렇죠. 예. 일반 ETF가 이제 털려 나가는 거죠. 예. 그러면 증권회사나 판매했던 증권회사나 은행, 그다음에 이것을 운영하는 자산운용사 입장에선 이 상품이 나감으로써 이걸 재유치해야 되는 절박한 심정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말씀해 주시는 분이 뭐냐면 이게 그 당시에 뭐 환매라고 표현을 해도 되고 그다음에 매도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데 어쨌든 모든 ETF가 반도체 편향으로 돼 있었고 왜냐면 중간에 리밸런싱을 해도 반도체를 다 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인덱스 펀드라고 해서 주가 지수를 따라가는 펀드도 다 반도체를 추가로 편입했고 반도체 중심의 ETF를 새고로 만들어서 팔았고 이래버리니까 결국은 그 시점에 반도체 중심의 ETF들은 다 청산이 아니라 이제 매도가 되는 네. 그런 시점 절박한 위기에 있었던데 그때 자산운용사나 그 증권사들은 이것을 재유치해서 시장을 다시 선점해야 되는 그런 목표를 설정한 거죠. 자, 쉽게 얘기하면 예. 주가가 2,000대에 시작해서 단일 종목이 아닌 그 예. 일반 ETF 상품들에 많은 예. 돈이 들어왔고 주가가 예. 올라갔으니까 예. 이제 이익 실현, 예.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예. 상황이 이제 오니까 그렇죠. 야, 이 사람들한테 좀 더 매력적으로 예. 상품을 만들어서 야, 예. 이제 2배팅 가능하다. 예. 2배짜리다. 예. 라고 해서 돈 나가지 말고 이게 묶어놔라. 예. 라고 하면서 이 상품을 기획을 했고 제가 말씀드릴 걸 먼저 말씀해 주셨네요. 진짜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ETF 상품에 단일 종목 ETF에 들어간 사람들이 손실이 났다 하더라도 지금 민경윤 대표의 이야기를 잘못 들으면 예. 원래 ETF 상품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예. 번 돈 그냥 까먹은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 규정을 다 그 사람들의 성향을 다 어떻게 상품의 성향들을 다 저희가 구분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는 그 상품을 레버리지 ETF로 끌어들이는 것도 자기네들 목표인 거고요. 기존의 다른 상품을 못 가게끔 묶어놓는 필요가 있고 새로운 상품도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네들도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의도는 이제 분명하게 읽히네요. 일단 예. 있다라는 자금을 예. 일단 묶어놔야 되는 요소 그렇죠. 하나. 두 그렇죠. 번째, 이거 이제 2배짜리로 하면 주가가 워낙 좋으니까 예. 2배 먹을 수 있다라고 이제 상품을 내놓으면 더 많은 사람이 새로운 자금을 가지고 이 시장으로 들어올 거니까 예. 상품을 만들었다는 예. 거네요. 그렇죠. 거기에 제가 추가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증권회사나 그런 금융 투자회사들이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새로운 ETF를 만들기 전까지는 이렇게 변동성이 크고 고위험 상품을 출시해서 이런 고객들을 다시 묶어놓은 다음에 다시 시장이 안정된 다음에 다시 만들고 싶었던 거죠. 시간을 벌고 싶었던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출시한 게 고위험 그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아니 그러면 고위험 상품을 출시한다 하더라도 예. 이베팅이 가능하도록 하는 걸 하지 말고요. 예. 베팅 사이즈를 예. 이제 2x, 그 예. 2배까지 투자하는 걸 말고 그냥 원래대로 그대로 두고 예. 그냥 단일 종목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가능하지 않았나요? 제가 그래서 그 혼자 고민을 해봤습니다.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싶은데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반도체 주식이 100만 원 또는 뭐 200만 원 그러면 일반인이 사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품을 도입한 것도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재 반도체 주식을 편승하지 못한 사람들한테 편승시키고 시장 참여 못한 사람들한테 편승시키고 그다음에 기존에 이 주식이 비싸서 못 사는 사람도 편승시키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저 같으면 100만 원, 200만 원짜리 반도체 주식을 쪼개서 액면 분할을 한다는 그렇죠. 거예요. 쪼개서 ETF를 만들어서 예. 저기 레버리지 안 일으키고 팔았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분들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변동성이 올 거라는 걸 예측을 해서 거기서 사실은 수수료 수입도 챙기고 고객도 선점하고 나가는 자금도 이탈도 막고 이런 거를 충분히 기획하지 않았냐 싶은 거예요. 그런데 증권회사에서 직원들도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지금. 자, 망하더라도 우리 망할 거 없으니까 2배짜리로 만들어서 감독원이든 정부를 자 속이고 또는 최소한 용인을 받아서 다른 핑계 가져와서 투기장을 만들어 놓고 수수료는 수백억씩 가져갈 수 있다. 돈은 끌어들이자. 이렇게 했던 것이고 차라리 그걸 주식시장을 좀 더 안정화를 하려고 했으면 아까 이제 분할해서 ETF를 만든다는 것도 있지만 차라리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가 너무 높으니까 액면 분할을 하자. 이렇게 해도 투자자가 자유롭게 들어와서 주가 관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인데 그런 것은 하지 않았다. 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 증권회사 직원들도 그런 거예요. 지금 자기네들이 좀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대신 그렇게 떠들으면 자기 저기 생명줄이 날아가니까 그렇게 얘기 못 하는데 자신들이 과했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해주시더라고요. 저희 방송을 보고 말씀해 주시는 건데요. 정부에서는 환율 안정을 위해서 레버리지 ETF를 도입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정부가 나서서 했을 가능성은 없다는 거예요. 증권회사 직원들은. 정부가 나서서 이 상품 만들어 주세요 하고 증권회사에 요청할 리는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증권회사가 요청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당연하죠. 증권회사는 이렇게 증권회사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속에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지금 이 변곡점에 이 ETF가 만약에 다 수익을 이제 청산하고서 자기네들이 이제 다시 한번 재정비 시간을 가지면 이게 혹시나 외국으로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걸 막고 싶었던 거라는 거예요, 증권회사는. 그런데 그걸 정부한테는 이거 나가면 환율 불안합니다. 이렇게 했을 거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실제로 홍콩에서 이런 상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걸 만듭시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결국 지금 ETF 상품이 결국 이번에 이제 환매가 되어서 수익 실현을 하면 다 외국 나갈 거다. 그 외국 나가는 거 막으려면 우리도 2배짜리 만들자. 이렇게 이제 눈속임이죠. 그렇죠. 공무원들은 그 얘기 확 들으니까 이제 이거 큰일 났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저한테 해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면 그 선수들한테 말 들으면 다 진실 같아요. 공무원들 당했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수들한테 정부가 당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현장에 있는 분들이 지금 얘기를 한다는 거. 그 현장이라는 것은 이 상품을 만들었던 기획의 관여 또는 그 회사에 속해 있는 지금 구성원들이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노조위원장들도 일부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몰라가지고 근거는 좀 마련해 놨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결론은. 갑자기 주가가 오름으로써 인해서 기존의 펀드들이 다 정리가 돼버리면 경영 위기가 바로 올 거고 증권회사들은 그리고 혼란스러울 거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 돌파하고 싶었던 거고 그래서 모든 경영의 위험과 그다음에 거래의 위험을 고객한테 전가하는 그런 그러니까 위험은 하나도 안 안고 수수료는 많이 벌어 먹어야 되겠고 정부는 좀 속여서 이런저런 핑계 가지고
그 사이에 로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거 지금 밝히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그럼요. 같은데 정부가 바보여서 쏘갔다 당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스픽스 방송에 영향이 있었나 싶긴 한데요. 지금 모든 언론이 갑자기 수수료 쪽으로 지금 수수료를 지금 얼마 받았는지의 관점으로 다 옮겨갔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처음에 누가 제안했는지 그거 밝히는 게 굉장히 당연하죠.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삼성자산운용하고 미래셋 지금 대우증권에서 이걸 주도했다라고는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다 반대했는데. 그렇게 의심을 하죠. 다. 그럼 누가 그래서 정부에 이거 야 상품 만들어 된다는 걸 찾아내야 되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국회의원이라면 민주당 국회의원이라면 금융위원회나 이런데 누가 제안서 냈는지 제안서 갖고 오라고. 아니 당연하죠. 지금 이 제안서를 최초에 제안했던 증권사를 밝혀서 왜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것이 맞느냐 아니냐. 지금 시장에서 대혼란이 오고 60조 정도 돈을 날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증권사는 꼭 상품 판매한 것밖에 없고 알고 보니까 수수료 한 900억 해먹었고 그럼 우리 뭐 관계 있나. 투자자 잘못이지. 이런 식으로 지금 대하면서 막상 만나서 물어보면 솔직히 우리도 미안하다 뭐 이럴 줄 몰랐다 이 말이에요 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요. 제가 요번에 그래도 저희가 방송을 이제 다 보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청하니까 이거 말고도 이제 증권회사 같은 경우에 LP라고 그래가지고 유동성 공급업자거든요. 그럼 이제 자산운용사가 이제 계약을 맺어서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사구팔구를 계속 하는데 저 요번에 처음 알았어요. 삼성 만약에 전자가 올라요. 주가가 오르면 이 괴리율을 맞추기 위해서 레버리지 ETF도 같이 삽니다. 삼성전자를. 그래서 종가를 맞추는 거거든요. 근데 빠져요. 그럼 또 팔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살 때 이익이란 거는 그 과세를 하는 건 자기네들도 인정을 해요. 근데 보니까 저도 요번에 처음 알았는데 교육세를 부과하더라고요. 팔 때도 손해가 살 때 팔 때도 다 교육세를 부과해요. 근데 그러면 팔 때는 손해가 난 거를 앞에 먹은 수익이 난 것을 이렇게 정산해 주면 되는데 우리나라 세법은 그게 안 돼 있는 거예요. 팔 때 손실 나는 거는 또 똑같이 다 과세를 그냥 다 해버리는 거예요. 소교육세를. 그러니까 요즘에 LP 운용하는 사람들이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좀 왜냐하면 괴리율이 이제 벌어지니까 손실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증권회사도.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에서 좀 교육세 이런 건 면제해 줘야 되지 않나 손실 같은 거 합쳐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저한테 전달해 주신 분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태까지는 한 말 소리 안 하다가 이제 괴리율 벌어지니까 이제 와서 자기네들 손실 낼 것 같으니까 저런 것들을 정부에 욕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정부도 수수료 장사를 했다 뭐 이렇게 잘못 들으면은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익 날 때는 세금 떼가는 거 맞는데 손해 날 때도 세금을 떼간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거래세라는 교육세는 그렇게 되는데 그게 지금 모든 주식에 다 똑같아요. 모든 주식에 다 똑같은 거예요. 제가 잘 그 교육세를 띈다는 걸 잘 몰라서 그런 거고요. 그 과세라는 것은 한 법인이 이익이 나고 손해가 난 게 그걸 합산해서 정산을 해주는 거지. 이 LP는 그런 역할이 아니잖아요. 자기네가 돈 벌려고 그냥 서로 추구받은 거지. 과세의 주체는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는 잘 하고 있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보면 이제 매수자가 세금을 내고 매도자는 양도차익이 생기면 양도차익을 내는 거고 이렇게 돼 있는데 주식은 매수자거나 매도자거나 행위 자체가 일어날 때 다 일괄로 과세를 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양도차익이 없는 부동산은 판다고 해서 돈을 내는 건 아니죠. 양도차익이 있어야 이제 세금을 내는데 주식은 그렇지 않다. 그렇죠. 그런데 뭐 여태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괴리율 벌어지는 거 가니까 볼멘 소리 하고 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증권회사 직원들은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상품의 문제점,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이걸 어떻게 끌고 갈 건지에 대한 저게 또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한마디 했죠. 그럼 나도 노조위원장 출신인데 나 있을 때는 나는 한마디 했는데 왜 한마디도 안 합니까? 그랬더니 거기 노조위원장님이 이제 저한테 근거도 남겨주셨어요. 상반기에 너무 성과급을 많이 받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 지금 성과급에 미친 나라가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성과급을 너무 많이 받았는데 이 성과급이 너무 많이 받은 거에 대해서 그걸 누구 때문에 받았어요? 투자자 때문에 받은 거죠. 고객들 때문에 받은 거잖아요. 고객들이 이제 이번에 만약에 이걸 노조에서 성명을 내버리면 소송을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네들한테 바로 직접적으로 소송이 들어오니까 낼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거는 좀 비겁하다고 봅니다, 저는. 민경윤 이제 대표 경제평론가께서 만난 사람은 지금 뭐 시중에 있는 증권사 중에서도
뭐 상당히 이제 규모가 큰 정권사 그럼요. 예. 분들을 만나실 텐데 성과가 얼마쯤 받았대요 올 상반기에요? 예를 들어서 주식하고 채권 예. 마찬가지면 아니면 주식 쪽 하는 사람만 제가 금액을 물어보진 않았는데요. 얘기를 대체로 그냥 대체로 한 2, 3억 정도 받은 겁니까? 그 정도 느낌입니까? 많이 받은 분들은 4억 받았더라고요. 4억 받았다라고 예. 하는 예. 거는 그러면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지고 뭐 파업하고 할 게 아니네요. 지금 국내 정권사에 있는 대형사 직원들은 성과급 엄청나게 받았던 것이고 결국 그 성과급은 원래 뭐 계약 조건도 그리 돼 있지만 뭐 정규직이다라고 하더라도 정권사 직원들이 성과급 체계 따릅니다. 성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분들도 뭐 그만큼 돈을 받았으면 뭐 수천 명은 될 것 같고 뭐 그 사람들이 다시 이제 문제 제기를 좀 하려고 하니까 돈은 많이 벌었고 지금 이야기하면 결국 고객들 울고 있는 상황에 우리 돈 많이 받았다 이 말 못한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래서 노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뭐 한마디 했죠. 뭐 그렇게 하면 노조를 어떻게 하냐. 이거는 고객과 노동자들은 함께 가는 구조 아니냐 거기는. 그럼 너희들이 그런 얘기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아유 뭐 선배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해도 제가 그러니까 이 얘기도 하더라고요. 자기네가 이거 좀 문제 삼고 대화해야 되지 성명서 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을 얘기하고 두 번째로는 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성과급과 관련된 얘기를 자기네가 하면 자기네들이 이제 물러나야 한다. 근데 이제 굉장히 이중적인데 지금 정권사에서 이렇게 이제 막대한 천문학적 이익을 내고 직원들도 성과급 잔치를 했는데 고객들은 피눈물이 나고 있고 지금 주가 폭락해서 이제 앞으로 진짜로 이제 국장에는 들어올 일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매우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그분들도 노동조합을 하면 노동자의 대변인이지만 고객 대변도 같이 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사실 노동조합 활동하면서 너무 어려웠습니다. 사실 증권회사 노동조합은 대부분 자본에 포섭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한국노총 또 소속도 있고 민주노총 소속도 있지 않습니까? 은행은 한국노총 소속이고요. 그 증권회사는 전부 민주노총 소속. 민주노총 소속인데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뭐 성과급 받은 건 받은 것이고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를 좀 적극적으로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것이 맞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한다. 제가 굉장히 섭섭한 이야기네요. 되게 굉장히 섭섭한데요. 혹시 대표님 예전에 옵티머스 그 사모펀드 사건 기억하세요? 미국으로 도망가고 뭐 했던 친구잖아요. 그것도 지금 레버리지 ETF하고 똑같이 시장에 어쨌든 논란을 일으켰던 상품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것을 문재인 정부가 뭐 기획했고 그 다음에 비리가 있는 것처럼 언론이 모두 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게 그 당시에 특정 증권회사가 그거를 판매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성명서 한 장도 안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녹취록이 막 돌았죠. 그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서 실제로 문재인 정부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녹취록이 막 돌았잖아요. 그 녹취록 제가 뿌렸어요. 그 5,000개 되는 녹취록을 제가 다 뿌렸습니다. 사실 그 진실을 밝혀주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 무너질 것 같더라고요, 저. 그래서 거기 옵티머스에 아는 거기 담당자가 있어서 그 5,000개 녹취록 받아서 제가 그 KBS 시사 직격도 줬고요. 열린공간 TV도 갖다 줬고 그다음에 저 이외에도 뭐 어떤 분들이 주셨는데요. 현직에서 물러난 노조위원장이 이 정도 역할을 하는데 당시에 그 상품을 판 노조에서 성명서 한 장도 안 나왔어요. 그 노조가 아까 자본에 포섭됐다 그랬습니까? 그러면 노동조합을 그냥 복지조합으로 만들어서 굳이 그 상급단체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뭐 이 방송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관계자들 보는데 금융노조에 있는 사람은 사실 부자 중에 부자가 됐는데 노동자가 우리 회사가 잘 돼서 돈을 벌어서 나눠 갖는다. 뭐 이건 좋은데 알고 보니까 그 돈을 벌어서 나눠 가지는 게 국민들이 개미들이 들어간 피눈물 나는 돈이야. 알고 보니까 거기에서 다 그냥 갈라먹는 거야. 그게 무슨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도 같이 노동조합 활동을 했었었고 노동자에 대한 애착도 많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정신이 있는 거고요. 행동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해고가 되기 바로 직전에도요. 대한해운 그 채권에 대한 소송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회사 직원 중에 임직원 중에 한 명이 대한해운의 그 친인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대한해운에서 발행한 채권을 우리 고객들한테 팔았는데 그게 부도가 나버렸어요. 네. 해고가 되는 그 시점에도 저는 소송을 했어요. 고객들을 위해서. 예. 그 1심에 승소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2심에서 그 자베즈 파트너스하고 관련된 제가 그 사건이 있으니까 그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래서 섭섭한 겁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사실은 성명서 내고 고객들을 위한 투쟁의 노조에서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답답한 건 뭐냐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수수료를 900억 정도 된다고 증권회사가 공개를 했는데 금융감독원이 아니야 더 많아. 이 얘기는 관전 포인트가 뭐냐면 이미 둘은 충돌을 한 겁니다. 네. 근데 금융회사는 처음에는 이 상품을 허가받을 때는 그렇게 가가지고 뭐 로비를 했는지 뭐 설득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와서는 완전 정부하고 반기를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번 사건은 금융계의 내라는 뭐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금융계의 내라는 뭐 사건이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뭐 하여튼 출발부터 의도가 있었고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 죽이려고 각오까지는 안 했겠지만 예. 죽더라도 나는 모르겠다라고 하는 예상 시나리오를 가지고 들어갔고 돈 수수료로 900억 정도 가져간 그 일이다. 저는 그 말씀을 조금 금융적으로 얘기하면 위험은 다 고객한테 전가했다. 예. 그걸 정부가 용인했다는 예. 것이고 그래서 이제 금융감독원이 뒤늦게 예. 현장 조사를 하고 정부사별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검사를 진행 중인데 예. 그 상황도 설명해 주시죠.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지금?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방송하고 바로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요. 은행에 대해서는 검사를 착수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ETF 상품 이거는 레버리지 ETF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융감독원은 전체 ETF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동협, SC제일은행 6개 시중은행에 대해서 ETF 현장 실태 검사에 들어갔고요. 나머지 은행도 다 순차적으로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판매되는 ETF 규모가 작년, 아니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가 26년이죠. 26년 올해만 65조 원이에요. 65조 원이 판매가 됐고 예. 작년에는 그럼 얼마를 판매했냐? 작년에는 9조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네. 올해 엄청나게 판매한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느냐? 불안전 판매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게 그 처음에 거래를 시작할 때 그 불안전 판매 불법성에 대해서 감독원이 지금 조사에 나선 것이고요. 이게 만약에 문제가 다 정리되면 이후에는 제가 보기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검사가 다시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판례가 이렇게 돼서 정부의 조사, 그러니까 결론이 나버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소송전에 들어가는 거죠. 야, 소송에 들어가면 이제 누가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이제 소비자가 고객이 정사를 상대로 하고 그렇죠. 정부에서는 형사법상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예. 가지고 이제 예. 고발 조치를 할 예. 것이고 그렇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 라임 사건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손해를 본 고객들이 증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겼어요. 근데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됐느냐? 대신증권이거든요. 지금 뭐 보도가 나갔습니다만 대신증권 임원이 이거의 불법성에 지시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대신증권 임원에 대한 주주대표 소송,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들이 혹시 시장에 안 그래도 이제 주식시장이 불확실성이 커지고 네. 변동성 때문에 손해본 사람이 아주 많은데 예. 이런 이제 검사 또는 이제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가 예. 혹시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는 있나 없나 이건 어떻습니까? 예전에 기초체력이 나빴던 우리나라 시장 같았으면 악영향 미칠 수 있죠. 예. 근데 지금은 워낙 그 자금도 많이 탄탄하고요. 오히려 국민들이 만약에 이게 실제로 자기네들이 이렇게 놀아놨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알려지면 오히려 더 분노하고 지지하고 해주실 걸로 보여집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뭔가 정부에서 예. 그 시장의 교란을 일으키는 쪽이 예. 자, 제도적인 이제 결함도 있었고 두 번째는 예. 기업이 예. 상장사가 예. 뭔가 자신의 주주들에게 일방적으로 그것도 대주주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계속 악용하는 이 관행을 예. 깨끗하게 우리가 정리해 준다고 해서 이제 정권 초기에 이 문제를 상당히 해소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고 나서 주가에 이제 불이 붙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주식을 사고 파는 거래의 중간 플랫폼인 증권사는 그 악용해가지고 자기들만 돈잔치를 했다 이런 비판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도덕적으로도 지금 문제가 많은 것 같고. 아니, 정확히 지적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얼마 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융회사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제가 왜곡돼서 발언하고 허위로 발언하고 이런 게 지금 잦았거든요. 저는 그 성향도 잘 알고 있고요. 이제야 이제 어떻게 보면 실체를 알게 될 겁니다. 왜냐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줬는데 이제 와가지고 정부를 공격하잖아요. 네, 예. 이거는 뭐예요? 이건 결국은 반기를 확실하게 들은 거고요. 그동안에 대통령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이익을 취할 여러 가지 지뢰들을 다 깔아놓은 거예요. 정부 안에. 네. 정부는 지금 뭣도 모르고 다 밟은 거죠. 그거를 다. 지금 다 터져나가는 거죠. 그 빨리 최초 제안자가 누군지, 그 회사가 누군지, 거기에서 움직인 당사자가 누군지, 어떤 조직이 가동되어서 정부를 저렇게 곤혹스럽게 만들고, 물론 이 이야기는 정부의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럼요. 정부 책임은 정부 책임대로 있는 그럼요. 것이고 최초의 제안에서 이런 시장 교란을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얻어먹겠다고 했던 그 자가 누군지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론에서 안 다루는지도 우리가 그냥 공개를 하죠.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은 금융사들의 지배를 받고 있다. 아까 자본의 지배가 아니고요. 광고의 지배를 받고 있죠. 협찬의 지배를 받고 있죠. 웬만한 거는 거기다 다 돈 쏟아 넣어주니까 이 사람들이 보도자료 내면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마치 대단한 상품 나와서 여러분 투자하면 돈 벌 것처럼 그렇게 다 언론이 나서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도덕적 해이가 불법 행위로 의심되는 상황까지 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노조는 아무 말도 안 한다. 왜냐면 우리가 같이 한편 이거 해먹었으니까 성과가 많이 받았으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언론에서 기사 써가지고 증권회사나 금융회사에 대한 기사를 써가지고 광고비 내면 빼주는 게 여기는 아주 일상적인 일입니다. 증권회사 직원이 자살하면 기사 안 써주는 게 일상적인 일이거든요. 그게 아마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에 이해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이제 갖다 맡기고 그 돈은 어디에서 번 거예요? 은행에서 돈 버는 거는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한 거야. IMF 때 누가 은행을 구제해줘서 국민들이 세금 넣어가지고 다 은행 살려준 거 아니에요. 지금도 고객들이 피땀 흘려서 예금, 적금 넣어놓는 거 가지고 하면 그 돈이 얼마나 귀한 돈인지 생각하면서 운용을 해야 되겠어요. 본인 돈이라고 하면 그렇게 레버리지 단일 종목에 투자하라고 하겠어요? 자기 가족들 4천 8천 다 돈 끌어넣어 가지고 하겠냐고. 그렇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그 정부에서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민들 편에 서가지고 국민들이 피해본 것에 대한 정부가 확실한 입장과 태도를 보여주시면 주식시장 다시 삽니다. 저는 이제 어떤 사안을 우리가 다룰 때 100대 0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 한 사람이 무조건 잘못했고 한 사람은 무조건 잘했다. 이게 세상살이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복잡한 문제는 51대 49의 차이라도 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 그 2%포인트의 차이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면 그 2%의 차이가 51대 49로 가 있다 하더라도 49만큼 잘못한 놈도 잘못했고 51만 잘못한 놈도 잘못했다. 이렇게 하는 순간 강자가 항상 이겨요. 약자는 무조건 패배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개인 투자자도 책임 있는 거 아니냐? 뭐 책임이 있죠, 당연히. 상품에 투자한 건 내 책임이지. 그렇죠. 그러나 너 투자했기 때문에 제도적 결함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모르는 거야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증권사에서 이거는 아예 헤쳐먹으려고 마음먹고 돈 나가는 거 빼고 책임은 다 고객들한테 전가시키고 정부에 가서 사바사바 해가지고 뭔가를 동의받아내는 이 과정이라고 제가 의심스럽다. 또 의심스러우니까 그게 아니면 아닌 대로 해명을 해라. 노조에서도 나와서 이야기해라. 우리 쪽에서는 전혀 문제 없다. 우리 회사. 개인 투자자들 문제 있다. 그걸 왜 우리 노조를 공격하고 우리 회사를 공격하느냐. 미래에셋을 왜 공격하느냐. 삼성 자산운용을 왜 공격하느냐. 이게 아니라 아니면 아닌 대로 해명을 해서 설명을 하시라고요. 국민들 앞에서. 잘못이 없다고요? 대형 사고 나서 국민들이 65조 원 정도가 손실이 났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투자자 잘못이고 허가한 국민 잘못이다. 도망갈 생각하지 마라. 수사당국이든 금융감독원에서는 이 문제를 철저하게 어떤 과정인지 국민한테 밝혀줄 의무는 있다. 이것이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 정부가 우리에게 약속한 내용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예, 저도 진짜 동의하고요.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이 금융에 관련된 잘못된 문제점을 이번에 좀 한 번이라도 제대로 밝혀주셔가지고 국민이 아팠던 부분을 조금 상처를 치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민경윤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제 이런 얘기 나눴고요. 또 다음 주에도 다른 소식을 가지고 좀 더 집중적으로 취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공격이나 특정인에 대한
예단과 편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이는 대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이걸 통해서 대한민국이 더 건강한 자문체제를 갖추고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도록 하는데 함께 나서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방송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인사드리면서 오늘 프로그램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한 친구처럼 가족처럼 이렇게 스픽스 애청해 주셔서 감사히 말씀드립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는 더 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